440만 명이 증가했다, 구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여러 저널에서 우리보다 먼저 걱정해주고 있더라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 놀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일으켰을까? 물론 이제 21세기는 정말 그 대한민국이 그 문화의 주인공이 될 거다. 제가 그 95년에 당시 김대중 아시아 태평양 재단 이사장과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때부터 거물이셨군요. 그건 아니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꿈이었고 이상이었고 또 그렇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까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 거쳐왔던 서구 시민사회 있잖아요. 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래서 민주적인 가치를 또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미국, 유럽의 역할을 지금 한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까지 와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그래서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 넷플릭스가 사용자가 급증했으며 오징어 게임이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하다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포함해서 5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9월 17일부터 오징어 게임을 이제 방영을 했는데 넷플릭스에 의하면 전 세계 1억 4천만 가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4개국에서 시청자 수 1위를 차지했는데 뭐 넷플릭스 역사상 단독 1위입니다.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사실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주춤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3, 4분기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CEO가 오징어 그 게임에 나온 추리닝 입고 나왔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발표를 했겠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3, 4분기에 그 440만 명이 증가했다, 구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 예상은 35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만 명, 100만 명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건데, 물론 이 오징어 게임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는 뭐 확신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상당히 증가하는데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전체 지금 구독자가 넷플릭스 구독자가 2억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지금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넷플릭스가 그동안에 그 한국 콘텐츠에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비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5년간 그 한국 콘텐츠에 7,700억 원,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그렇죠. 이 숫자 보고 참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한 기업이 이만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놀랐는데요.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그 콘텐츠 생산 능력, 문화 창조력에 대한 그런 걸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인정한 거죠. 그런 그렇죠. 투자 자체를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2021년에는 5,500억 원, 2020년에는 그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죠. 5년 동안 이제 7,700억이었는데 내년 한 해에만 올해 한 해에만 5,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 콘텐츠를 생산했는데요. 그 구조를 보면은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스튜디오에 약 10에서 15% 수익률을 준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소유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배급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지만 그 수익은 그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사보다는 그 넷플릭스가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한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그 수익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재산권도 다 가져가고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조지 푸나이가 얘기한 그 소프트 파워, 사실은 이제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위압 없이 문화적인 어떤 힘으로 이렇게 자국의 어떤 그런 문화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힘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갖게 됐다. 이런 걸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향후 과제는 이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유통을 하기 위한 어떤 우리만의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보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여러 저널에서 우리보다 먼저 걱정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2000년대 들어서 뭐 우리 드라마나 그다음 K-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지역 뭐 동남아라든지 뭐 일본 이런 지역에서 그 인기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인기라는 것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 또 그 연령대도 이제 좀 제한이 돼서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었었는데 뭐 한국 콘텐츠 진흥원 통계를 보니까 2019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그 매출을 1,070억 달러 올렸더라고요. 네, 굉장한 규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유통 환경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그 환경에서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변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 먼저 쌓였죠. 제가 사실 그 사이에 그 강남 스타일이 그 유행할 때 그 아프리카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운전하는 분이 그 뭘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샀다 그러니까 그게 강남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런 유튜브라는 새로운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BTS 뭐 워낙 유명한 BTS도 이제 유튜브 환경을 이용해서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블랙핑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가 가장 많은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유튜브 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 확인해 보니까 6,950만 명 구독자 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네, 우리하고 이 파브세하고 비교해서 얼마 차이는 안 나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새로운 그 유통 환경,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한국 콘텐츠가 이제 그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또 작년에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전 세계 주류 콘텐츠로 부상을 하는 이때 그 기생충도 물론 대단하지만은 이때만 해도 조금 그래도 아카데미에서 그동안에 그 상을 주지 않았던 그 아시아 영화에 상을 줬다는 그러한 인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최초 외국어 상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포용력을 갖는 그러한 측면이 그 있다는 뭐 워낙 훌륭한 영화이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은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주류로 전 세계의 주류 콘텐츠로 부상했다는 면에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웹툰도 그 다른 국가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개인도 성숙한 개인은 이제 자기 성찰하지만 그 뭐 국가도 이렇게 성숙한 국가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뭐 미국과 유럽이 그랬고, 근데 기생충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그런 불평등 문제를 다뤘지만 그게 세계의 언어가 될 수 있었던. 뭐 세계도 불평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우리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객관화하는 그런 힘도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봤을 때도 자기들도 갖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좀 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그 외환위기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언론과 대중문화를 이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1998년에 1,400만 달러 투자했는데 2001년에는 이제 8,400만 달러로 늘렸고요. 2002년에 이제 그 겨울 연가가 성공하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75% 증가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그래서 문화 창업을 지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뭐 언론을 탄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문화 수출해야 된다 이런 걸 중요성을 깨닫고 특히 김치를 중점적으로 홍보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문화적 풍요로움 이런 얘기하면서 문체부에 이제 수천억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블랙리스트도 함께 만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이 되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문화 수출을 이제
900억 달러 그 문화 수출 목표를 가지고 그 한류 산업 지원 발전 계획도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이 2,800억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900억 달러면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 반도체 분보다 더 큰 규모인데 대한민국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그 과정에서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를 갖는 그런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그 문화 콘텐츠가 다양한 분야에서 뭐 드라마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까 그 오징어 게임의 수익 구조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그 문화 콘텐츠가 정당한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독자적인 문화 콘텐츠를 그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플랫폼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가 될 텐데 물론 뭐 쉬운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쪽이 이제 가야 할 길이다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 최근에 그 새로운 매체로 그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고 이게 이제 화이트타임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올해 5월에 그 메타버스 연합이라는 거를 이제 그 결성을 했다고 하는데 약 200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지원을 그 이제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2021년 그러니까 올해는 약 1,300억 원을 지원을 뭐 이제 올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금 1,600억 정도를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물론 정부가 뭐 주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런 플랫폼 구축, 뭐 이게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98년에 이제 1억 8,900만 달러 우리가 이제 문화 수출을 했는데 2019년에 123억 달러. 몇 배입니까? 100배가 넘게 네. 성장한 겁니다. BTS만 해도 35억 달러 경제 효과가 있고 문화 분야에서 2017년 현재 64만 4천 명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 문화 산업은 또 우리 청년 세대가 너무 원하는 그런 일자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도 문화 콘텐츠 그런 걸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뭐 우리 MBC, KBS, SBS, CJ, JTBC 또 뭐 여기에 웹툰 또 뭐 다양한 뭐 게임 뭐 이런 거를 망라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 진출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양의 할리우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뭐 정치적인 뭐 이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당파에 관계없이 이것만큼 동양 할리우드를 만들어주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창조력을 세계 전파도 하고 경제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일자리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근데 이런 멋진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럼 무엇보다 저는 여기에 강력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해외에서 컨텐츠 수입을 걷어들여야 국내의 정치 세력이나 자본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그래서 할리우드가 갖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자유, 자본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로움, 문화적인 어떤 창조력 이런 걸 좀 우리 후대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다. 우리 자식 세대에겐 네. 그런 꿈을 간절하게 갖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 파워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갖는 어떤 대외 이미지 그런 부분이 이제 제고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뭐 해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 지배에 대해서 방어하는 입장만 가졌었는데 이제는 방어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신기하게도 또 미국 사람들이 우리 이런 문화적인 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나 뭐 소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감이 있었는데 뭐 삼성, 현대, LG, 기아에 대해서는
큰 반감이 없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의 77%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그 소프트 파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반응인 게 오징어 게임을 보여주면서 남한에서는 이렇게 불평등하고 또 이렇게 막 사람 죽인다. 남한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인지 아냐 뭐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되게 부드럽게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독의 그 텔레비전, 라디오를 동독 사람들이 시청했거든요. 서독에 대한 그런 열린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도 좀 우리의 이런 그 소프트 파워가 전해져서 통일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우리 좀 소프트 파워가 북한으로 전달되는 통로가 있다면 좀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통일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이제 문화적 상상력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거든요. 제가 95년에 김대중 대통령 아시아 태평양 재단 이사장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상상력과 창조력은 대단하다. 뭐 정치인에 대한 어떤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되게 탁월한 통찰을 보여줬고 또 정치적으로도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뭐 우리 청년 세대 또 자식 세대들에게 동해 할리우드를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통일에도 크게 기여하는 동해 할리우드 한국을 꿈꾸면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벅차오르시는 것 같아요. 흥분이 되고, 그리고 MBC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에 또 그 컨텐츠를 수출하는 그런 회사로 도약할 수 있기를 또 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월급도 오르겠지 좀.